서울의 밤은 화려했다. 하늘그룹 본사 50층.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마치 거대한 회로기판처럼 끝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서지우는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감탄 대신 차가운 계산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안경테를 검지로 살짝 올리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지만 그녀에게는 건물의 보안 패턴이 교체되는 시각을 의미했다. 육중한 오크통 나무 문이 열리고 강민혁 대표가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강화 유리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자 고요하던 사무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발소리의 리듬만으로도 그의 심리 상태와 피로도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을 이끄는 젊은 CEO의 어깨는 언제나 무거워 보였다. 지우는 소리 없이 다가가 갓 내린 뜨거운 커피잔을 책상 한 구석에 내려놓았다. 민혁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는 바로 그 위치였다. 민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고마워요. 지우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우는 완벽하게 훈련된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그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있었다. 단 3걸음, 볼펜 한 자루면 그의 경동맥을 끊는데 2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수위 같았다. 나이 지긋한 이사들은 민혁의 파격적인 합병 계획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러나 민혁은 단상 위에 서서 흔들림 없는 태도로 그들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권위로 찍어 누르는 대신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로 그들을 설득해 나갔다. 지우는 뒷좌석에 앉아 태블릿 PC로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그를 보좌했다. 그녀는 그가 공포가 아닌 존경심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가장 보수적인 최 이사가 서류를 집어던지며 민혁의 경영 능력을 비난하는 순간이었다. 보통의 젊은 경영자라면 당황하거나 분노했을 상황이었지만 민혁은 오히려 차분하게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최 이사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지우는 그 순간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그동안 처리해왔던 수많은 표적들은 대부분 탐욕스럽고 오만한 자들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달랐다. 그는 부드러움 속에 강철 같은 심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다.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는 결국 민혁의 승리로 끝났다. 이사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민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지우는 묵묵히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해서 마치 유령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민혁은 눈을 감은 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가 타인 앞에서 이렇게 무방비한 모습을 보이다니 지우는 그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민혁이 눈을 뜨더니 지우를 불렀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검은색 벨벳으로 감싸인 직사각형 상자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느꼈다. 훈련된 본능이 낯선 물건에 대해 경계태세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무기가 아닌 선물이었다. 살인 기계로서의 본능과 유능한 비서로서의 페르소나가 충돌하며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열어봐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의 1등 공신은 지우시니까. 상자 안에는 몽블랑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몸체에 금장 장식이 더해진 한눈에 봐도 최고급 제품이었다. 조명 아래서 날카롭게 빛나는 펜촉은 매혹적이면서도 어딘가 위험해 보였다. 민혁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지우 씨의 꼼꼼한 준비 덕분에 오늘 이사들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제 사적인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그 어떤 계산도 섞여 있지 않았다. 순수한 호혜. 그것은 지우가 살면서 가장 받아본 적 없는 낯선 것이었다. 지우는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감과 완벽한 균형 잡힌 그립감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의 상징으로 보이겠지만 암살자 바이퍼의 눈에는 치명적인 무기로 보였다. 단단한 금속 합금 바디는 훌륭한 타격 도구가 될 것이고 예리한 펜촉은 급소를 찌르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 펜으로 대표님의 성공을 더 완벽하게 보좌하겠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민혁의 집무실에는 스탠드 불빛만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계열사들의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지우는 유리벽 너머 비서실에 앉아 그를 관찰했다. 조직의 명령은 그의 약점을 파악하고 비리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그녀가 찾아낸 것이라고는 워커홀릭에 가까운 성실함과 사람을 믿는 순진함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와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점차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재킷 안주머니에 숨겨둔 암호화 통신기가 짧게 진동했다. 관리자의 정기보고 요청이었다. 지우는 화장실로 이동해 능숙하게 통신기를 분해하고 회로를 점검한 뒤 메시지를 보냈다. 목표물 특이사항 없음. 외부 위협 징후 미발견. 잠복 유지 중. 그녀는 방금 받은 만년필에 대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미묘한 동요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 그것은 킬러에게 있어서는 안 될 불필요한 감정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민혁은 창밖을 보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지우에게도 한 잔을 권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권하는 술이 아닌 고독한 싸움을 함께하는 동료로서 건네는 제안이었다. 지우는 와인잔을 받아들었다. 최고급 와인의 풍미가 코끝을 자극하며 그녀의 예민한 감각을 깨웠다. 민혁은 자신이 꿈꾸는 기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의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업 말이다. 그의 말들은 지우의 메마른 내면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감정을 죽이고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왔다. 꿈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사치였다. 그런데 눈앞의 남자는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아이처럼 순수한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우는 깨달았다. 강민혁은 단순한 제거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상기시키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였다. 민혁이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마치 지우의 완벽한 위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지우 씨는 꿈이 뭐예요? 이 일이 아니었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인생은 조직에 의해 설계되었고 자유의지는 허락되지 않았었다. 그녀는 적당한 말로 대답을 회피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정적을 깨고 내선 전화가 울렸다. 보안실에서의 연락이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배달 트럭이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였다. 단순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지우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렸다. 그녀는 민혁의 표정에서 스쳐 지나가는 우려를 읽었다.
태양그룹과의 합병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적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민혁은 별일 아니라며 지우를 안심시키고 퇴근을 권유했다. 지우는 겉으로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집무실을 나서기 전 책상 밑과 환풍구 등에 설치해둔 미세 감지 센서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녀가 떠난 뒤 홀로 남을 민혁의 뒷모습이 유난히 고독해 보였다. 지우는 핸드백 속에 만년필을 꽉 쥐었다. 하늘 그룹 본사를 나서는 지우의 얼굴에 차가운 밤바람이 스쳤다. 그녀는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가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50층 대표실에 머물러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강민혁을 노리고 있다면 그들은 먼저 바이퍼라는 벽을 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조직의 명령은 달랐지만 그녀는 오늘 밤 스스로 새로운 규칙을 정했다. 적어도 그가 선물한 이 펜이 부러지기 전까지는 그를 지킬 것이라고.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태양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의 분위기는 하늘그룹과는 정반대였다. 무겁고 칙칙한 마호가니 가구들 사이로 시가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바닥에는 방금 깨진 크리스털 위스키 병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최태수 회장은 핏발 선눈으로 창밖을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강민혁, 그 애송이 같은 놈이 자신의 평생을 바쳐 일군 제국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내일 있을 합병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면 태양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자신은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할 것이 뻔했다. 회장님,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최 회장은 흉포한 짐승처럼 고개를 돌리며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군복 바지에 검은색 전술조끼를 입은 거구에 사내가 들어왔다. 그의 왼쪽 눈을 가로지르는 흉터와 감정 없는 눈동자는 그가 평범한 경호원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국제용병시장에서 악명 높은 사설 무장단체 블랙맘바의 리더 KK였다. K는 예의를 갖추는 대신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탁자 위에 발을 올렸다. 입금은 확인했습니다. 최 회장님, 그래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누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긁힌 쇠붙이처럼 거칠었다. 최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강민혁의 사진과 하늘그룹 본사의 설계도를 꺼내 던지듯 건넸다. 강민혁, 그놈의 숨통을 끊어놔.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본보기적인 죽음이어야 해. 그래야 주주들이 공포에 질려 합병을 반대할 테니까. K는 사진 속 강민혁의 얼굴을 비릿한 미소로 훑어보았다. 곱상하게 생긴 도련님이군. 경호팀 수준은 최 회장은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보통 수준이야. 내일 기자회견 준비 때문에 외부 인력이 많이 들락거려서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많을 거다. 게다가 우리 쪽 정보원이 이미 내부 보안 코드를 일부 빼돌렸지. 최 회장은 승리에 도취된 듯 눈을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 괴물을 우리에서 풀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허름한 오피스텔.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거지 같았지만 이곳은 서지우가 바이퍼로서 살아가는 진짜 공간이었다. 미니멀한 가구 배치와 곳곳에 숨겨진 비상 탈출구. 그리고 벽면 뒤 비밀 공간에 정렬된 각종 총기와 도검들은 그녀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지우는 식탁에 앉아 자신의 주무기인 글록 19를 분해하여 닫고 있었다. 기름 냄새와 금속의 차가운 감촉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이었다.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며 암호화된 메시지 창이 팝업되었다.
조직의 핸들러로부터 온 긴급 지령이었다. 짝던명 일식 솔ար 에클립스. 태양그룹이 블랙 맘바를 고용했다. 목표는 강민혁 제거 및 하늘그룹 본사 타격. 실행시간, 금일 자정. 지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블랙 맘바. 그들은 암살자가 아니라 도살자들이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목표물뿐만 아니라 무고한 목격자들까지 시체로 남는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어지는 메시지는 더욱 냉혹했다. 바이퍼. 너의 임무는 방관이다. 강민혁이 제거되면 하늘그룹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우리 의뢰인인 제3의 투자그룹이 헐값의 주식을 매입할 것이다. 블랙 맘바와 교전하지 마라. 현장을 조용히 이탈하라. 지우는 화면을 멍하니 응시했다. 조직은 강민혁을 버리는 패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귀를 막기만 하면 되었다. 지우는 총기 손질 도구 옆에 놓인 몽블랑 만년필을 바라보았다. 민혁이 건네줄 때의 그 따뜻했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지우 씨는 꿈이 뭐예요?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타겟을 제거해왔지만 단 한 번도 죄책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들은 죽어 마땅한 악인들이거나 비즈니스의 걸림돌일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강민혁은 달랐다. 그는 그녀가 처음으로 인간으로 대우받았다고 느낀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멀리 하늘그룹 본사 타워에 불빛이 보였다. 지금쯤 민혁은 내일 있을 발표 준비로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있을 것이 분명했다. 블랙 맘바가 들이닥친다면 그곳은 순식간에 도살장으로 변할 것이다. 민혁뿐만 아니라 야근 중인 동료 직원들, 경비원들, 청소부 아주머니까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지우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훈련받은 냉정함과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지우는 다시 자리에 앉아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다. 수신 확인, 명령 이행하겠음. 그녀는 거짓 보고를 전송하고 시스템을 종료했다. 그리고 벽면의 무기고를 열었다. 평소에 가벼운 잠입용 장비가 아닌 전면전을 대비한 전술 슈트와 여분의 탄창, 그리고 단검들을 챙겼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조직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발각될 경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만년필을 쥔 손으로 방관자가 되어 민혁의 죽음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걸치고 머리를 단단히 묶은 지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유능한 비서 서지우는 사라지고 냉혹한 킬러 바이퍼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예전에는 없던 뜨거운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몽블랑 만년필을 재킷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꽂아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펜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야 할 가치의 상징이었다. 한편 하늘그룹 본사 주변의 어둠 속에서 검은 승합차 세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엔진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차량에서 내린 무장 괴한들은 익숙한 움직임으로 건물의 사각지대로 스며들었다. K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며 부하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1층 로비의 보안 요원들을 소리 없이 처리하라는 명령이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그들의 침입을 돕는 완벽한 커튼이었다. 민혁은 피로한 눈을 비비며 시계를 보았다. 자정이 넘은 시각. 직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혼자 남아 최종 리허설을 마친 참이었다. 텅 빈 사무실은 고요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인터폰을 들어 보안실을 호출했다. 보안팀장, 1층 상황 어떻습니까?
신호음은 길게 이어졌지만 응답은 없었다. 평소라면 3초 안에 받았을 보안팀장의 부재. 민혁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그 시각 1층 로비. 보안팀장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안내 데스크 뒤편에 쓰러져 있었고 바닥은 흥건한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K는 보안실 모니터를 통해 건물 전체의 CCTV를 장악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전원 차단하고 비상계단 봉쇄해 쥐새끼 한 마리도 살아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의 명령에 따라 블랙 맘바 대원들은 소음기를 장착한 소총을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소리는 죽음의 카운트다운처럼 규칙적이고 무자비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빗길을 질주하던 지우는 헬멧 디스플레이를 통해 하늘그룹 본사의 보안 시스템이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된 것을 확인했다. 예상이 맞았다. 그들은 이미 진입했다. 그녀는 스로틀을 끝까지 당겨 속도를 높였다.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찢을 듯한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다. 늦으면 안 된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저 거대한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 기적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하늘그룹 본사 앞. 지우는 오토바이를 버려두고 화물 하역장 쪽 뒷문으로 향했다. 이미 문은 뜯겨 있었고 입구를 지키던 경비원의 시체가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지우는 잠시 멈춰서서 죽은 경비원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리고 품에서 소음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호흡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이제부터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전장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피냄새가 진동하는 건물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비상계단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서지우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유령처럼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소리는 빗물에 젖은 바닥 위에서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1층 로비에서 맡았던 비릿한 피냄새가 환기구를 타고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것은 사륙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녀는 계단 난간을 잡고 위층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목표는 50층. 강민혁이 있는 곳이었다. 20층 층계참에 다다랐을 때 지우는 미세한 인기척을 감지하고 걸음을 멈췄다. 위쪽에서 군화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블랙맘바의 후발대원 중 한 명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다. 검은 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녀는 벽에 등을 붙이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적이 코너를 도는 타이밍을 계산했다. 적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지우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갔다. 남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의 왼손이 그의 입을 막았고 오른손의 단검이 경동맥을 정확히 스쳐 지나갔다. 남자는 짧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지우는 쓰러지는 남자의 몸을 부드럽게 받아 바닥에 눕혔다. 망설임도 낭비도 없는 완벽한 제압이었다. 그녀는 시체에서 무전기를 챙겨 귀에 꽂았다. 무전기 너머로 KK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파팀 40층 확보 완료. 브라보팀 서버실 폭파 준비해. 찰리팀은 CEO 집무실로 진입한다. 저항하는 놈들은 모조리 사살해. 지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생각보다 놈들의 진입 속도가 빨랐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통로를 이용해 지름길로 가기로 결심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계단으로 올라가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한편 50층 집무실에 고립된 강민혁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있었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고 창밖의 서울 야경만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님을 깨달았다. 사무실 안의 정적은 너무나도 무거웠고
복도에서 들려오던 경비원들의 발소리마저 끊긴 상태였다. 그는 책상 아래 숨겨둔 비상용 호신봉을 꺼내 손에 쥐었다. 민혁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사태를 분석하려 애썼다. 내일 있을 합병 발표를 막으려는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회사의 기밀일까? 아니면 자신의 목숨일까?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지키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었다. 그는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때 집무실의 전자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민혁은 숨을 멈추고 문 쪽을 향해 호신봉을 겨눴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비에 젖은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였다. 민혁은 눈을 의심했다. 낯선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자신의 비서 서지우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결제 서류 대신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지우 씨, 이게 대체 무슨... 민혁이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하고 다가서려 했다. 지우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재빨리 민혁에게 다가가 그를 책상 뒤쪽 안전지대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몸에서는 빗물 냄새와 화약 냄새가 섞여나고 있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위험한 기운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금 건물이 무장단체에게 점거당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건조했다. 민혁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평범한 비서가 아니었군요. 민혁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금은 대표님을 살리러 온 사람이라고만 해두죠. 지우는 익숙한 솜씨로 집무실의 보안 패널을 조작해 모든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갔다. 그리고 창문 쪽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내리고 조명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어둠이 내려앉자 사무실은 순식간에 요새이자 감옥으로 변했다. 그녀는 탄창을 확인하며 민혁에게 말했다. 놈들이 곧 들이닥칠 겁니다. 제 뒤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선 안 됩니다. 민혁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헛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신뢰했던 비서가 사실은 전문적인 전투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니. 배신감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쥐었다. 난 그냥 깨끗한 회사를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을요. 그게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죄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지우는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민혁을 돌아보았다.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그가 안쓰러웠다. 그녀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가 아닙니다. 대표님은 틀리지 않았어요. 단지 세상이 너무 더러울 뿐이죠. 그녀는 재킷 안주머니에 꽂힌 몽블랑 만년필을 만지작거렸다.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 겁니다. 약속했잖아요. 대표님의 성공을 보좌하겠다고. 복도 끝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블랙 맘바 대원들이 방화문을 폭파하고 50층 진입을 시작한 것이다. 건물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민혁을 책상 아래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요. 그녀는 소파 뒤에 엄폐하며 문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그녀의 호흡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문 밖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군화굽이 대리석 바닥을 지시기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더 위협적으로 들려왔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나와 K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민혁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았지만 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문이 열리는 그 찰나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주변을 빠르게 스캔했다. 탄약은 충분하지 않았다. 정면 승부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놈들을 하나씩 각계 격파해야 했다. 그녀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문진과 장식용 검이 들어왔다.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바이퍼의 본능이 최고조로 깨어났다. 갑자기 집무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잠금 장치 때문에 열리지 않자 밖에서 드릴로 도어락을 뚫는 소리가 들려왔다. 윙하는 기계음이 신경을 긁어댔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3초, 2초, 1초.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폭파되며 먼지 구름이 일었다. 자욱한 연기 속으로 레이저 조준점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들어왔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탕 선두에 섰던 용병 하나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적이다. 사격개시 K의 고함과 함께 집무실은 순식간에 총격전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총알이 빗발치며 유리창이 깨지고 값비싼 집기들이 박살났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총성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며 집무실 안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다. 쏟아지는 총탄에 최고급 가죽 소파가 걸레짝처럼 찢겨나갔고 벽에 걸린 고가의 미술품들이 산산조각 나 바닥으로 흩뿌려졌다. 서지우는 소파 뒤에 몸을 숨긴 채 냉철하게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자욱한 먼지와 연기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적외선 카메라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포착해냈다. 그녀는 호흡을 멈추고 그림자가 가까워지는 순간을 노려 정확히 방아쇠를 당겼다. 단발의 총성과 함께 선두에 있던 용병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쓰러졌다.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본 뒤따르던 용병들이 고함을 지르며 무차별 사격을 가해왔다. 제기랄 놈이 전문가다. 어모 사격해 굵은 총알들이 지우가 숨어있는 소파를 갉아먹듯 파고들었다. 솜털과 가죽 조각들이 눈처럼 날리며 시야를 가렸다. 지우는 바닥을 기어 민혁이 숨어있는 책상 쪽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포화 속에서도 침착하고 민첩했다. 민혁은 책상 아래 웅크린 채 귀를 막고 있었다. 난생 처음 겪는 끔찍한 소음과 공포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자신의 사무실이 꿈을 키우던 공간이 무자비한 폭력에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육체적 고통 이상의 충격이었다. 그때 차가운 손길이 그의 팔을 낚아챘다. 고개를 들자 지우의 그을린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안경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고 눈빛은 살기 어린 야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여기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이동해야 해요. 지우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혁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약한 CEO가 아니었다. 직원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적어도 이 광기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살아서 나가야 했다. 지우는 민혁의 눈에서 되살아난 생기를 확인하고는 허리춤에서 섬광탄 하나를 꺼내 들었다. 지우가 안전핀을 뽑아 문 쪽으로 던지자 강렬한 백색 섬광과 함께 귀를 찢는 폭음이 터졌다. 으악 내눈 용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고 비틀거리는 틈을 타. 지우는 민혁을 일으켜 세웠다. 뛰세요. 두 사람은 연기가 자욱한 집무실을 빠져나와 복도로 내달렸다. 지우는 달리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정확한 사격으로 추격해오는 적들의 발을 묶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기계처럼 정교했다.
복도는 이미 전장이었다. 대리석 바닥 곳곳에는 핏자국이 선명했고 벽면은 총탄 자국으로 벌집이 되어 있었다. 민혁은 익숙했던 회사 복도가 낯선 학살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모습에 경악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경비원이 가슴에 붉은 꽃을 피운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순간 민혁의 다리가 풀릴 뻔했다. 그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공포를 덮어버리는 순간이었다. 비상계단 쪽은 막혔을 겁니다. 서쪽 화물용 승강기로 가야 해요. 지우가 다급하게 외치며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간 중무장한 2명의 용병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총을 겨눌 시간조차 없는 근접거리였다. 용병 중 한 명이 개머리판으로 지우를 가격하려 달려들었다. 지우는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지우의 단검이 허공을 가르며 용병의 허벅지와 목을 연속으로 베었다. 선열이 낭자하며 거구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남은 한 명이 당황하여 총구를 돌리려 했지만 지우는 이미 그의 손목을 꺾고 있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상대의 명치를 가격하고 쓰러진 적의 머리에 확인 사살을 했다. 모든 과정이 3초도 걸리지 않았다. 민혁은 눈앞에서 벌어진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 얼어붙었다. 자신의 비서가 그토록 얌전하고 성실했던 서지우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끔찍할 정도로 능숙하게. 공포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시체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우는 피 묻은 손을 옷에 쓱 문지르고는 민혁을 돌아보았다. 가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없었다. 두 사람은 화물용 승강기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승강기 표시등은 꺼져 있었고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제기랄. 전력을 차단했어. 지우가 욕설을 내뱉으며 승강기 문을 발로 찼다. 그녀의 계산이 빗나갔다. 적들은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게 건물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길은 중앙홀을 가로질러 반대편 서버실로 도망치는 것뿐이었는데 그곳은 개활지나 다름없어 위험천만했다. 그때 천장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K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혁 대표님,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하시지. 당신 때문에 죄 없는 직원들이 피를 보고 있잖아. 얌전히 나오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 악마의 속삭임 같은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놈들은 자신을 죽이러 온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듣지 마세요. 심리전입니다. 지우가 민혁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혁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 때문에, 정말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그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강하게 말했다. 아니요. 저들은 당신이 나오든 안 나오든 목격자를 남기지 않을 겁니다. 살아남아서 죗값을 묻는 게 대표님이 할 일입니다.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민혁을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지우는 탄창을 확인했다. 남은 총알은 10발 남짓.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민혁을 살리기 위해선 자신이 미끼가 되어야 할 수도 있었다. 서버실로 갑니다. 그곳은 벽이 두꺼워서 방어하기 유리해요. 지우가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민혁도 이를 악물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중앙홀을 가로지르는 동안 유리 천장을 뚫고 쏟아지는 빗줄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다.
중앙 홀리층 난간에서 매복하고 있던 저격수의 총탄이 지우의 발치에 꽂혔다. 엎드려 지우가 소리치며 민혁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탕탕 연이은 총성이 홀을 가득 메웠다. 지우는 뒹굴면서 난간 쪽을 향해 응사했다. 어둠 속에서 저격수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총격이 멈췄다. 하지만 그 소란으로 인해 주변에 있던 용병들이 중앙 홀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있다 잡아. 용병들의 고함 소리가 가까워졌다. 지우와 민혁은 쏟아지는 총알 세례를 피해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대리석 기둥이 총탄에 깎여나가며 파편이 튀었다. 지우는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폈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1분도 버티기 힘들었다. 그녀는 품에서 마지막 남은 연막탄을 꺼냈다.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제가 연막탄을 터뜨리면 무조건 서버실 문을 향해 뛰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합니다. 지우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요? 지우 씨는 어떡하고?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전 뒤따라갈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것이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지우가 연막탄을 던지자 회색 연기가 중앙 홀을 뒤덮었다. 지금이야 그녀의 외침과 함께 민혁은 전력으로 질주했다. 연기 속에서 총구의 불꽃들이 번쩍이며 맹수처럼 그를 쫓았다. 지우는 기둥 뒤에서 나와 양손으로 권총을 잡고 정밀 사격을 가했다. 쫓아오던 용병 2명이 쓰러졌지만 더 많은 적들이 연기를 뚫고 나타났다. 그녀의 어깨를 총알이 스치고 지나갔다.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민혁은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서버실 철문에 도달했다. 그는 문을 열고 뒤를 돌아보았다. 연기 속에서 지우가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수많은 총구들이 불을 뿜고 있었다. 지우 씨, 빨리. 민혁이 손을 뻗었다. 지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날렸다. 그녀가 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민혁은 온 힘을 다해 철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다. 문 밖에서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욕설이 들려왔다. 두 사람은 차가운 서버실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우의 하얀 블라우스는 어깨에서 흐르는 피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지우의 상처를 지혈했다. 지우 씨. 피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여자가 눈앞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지우는 고통을 참으며 민혁을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스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서버실의 웅웅거리는 기계 소음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이곳은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단지 죽음을 잠시 유예한 막다른 골목일 뿐이었다. 지우는 알고 있었다. 놈들은 곧 폭약을 사용해 이 문을 뚫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탄알이 떨어진 그녀는 더 이상 민혁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민혁은 지혈을 마친 후 바닥에 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공포와 혼란이 걷히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들어차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우가 떨어뜨린 탄창을 주워 그녀에게 건넸다. 지우 씨, 우리에게 승산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지우는 탄창을 받아 권총에 결합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도 안 됩니다.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민혁은 오히려 안도한 듯 피식 웃었다. 사업할 때보다는 확률이 높군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신분과 지위를 떠나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로서의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때 철문 밖에서 들을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소리였다. 케이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는 듯했다. 지우는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일어섰다. 그녀는 재킷 안주머니에 몽블랑 만년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총알이 다 떨어지면 남은 무기는 이것뿐이었다.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혁은 서버실 구석에 있는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뭐라도 해야 했다. 그는 지우의 등 뒤에 서서 말했다. 지우 씨가 싸우는 동안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뚫리기 직전 두 사람은 각자의 무기를 꽉 쥐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서버실의 붉은 비상등이 마치 그들의 심장 박동처럼 빠르게 깜빡이고 있었다. 서버실의 육중한 철문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휘어지기 시작했다. 밖에서 설치한 고성능 폭약이 터지며 엄청난 굉음과 함께 문이 안쪽으로 뜯겨져 나갔다. 자욱한 회색 먼지와 매캐한 화약 냄새가 서버실의 차가운 공기를 순식간에 덮쳤다. 서지우는 본능적으로 민혁을 서버렉 뒤로 밀쳐내며 문을 향해 남은 총알을 모조리 쏟아부었다. 어둠 속에서 불꽃이 튀고 진입하려던 용병 2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권총 슬라이드가 뒤로 젖혀진 채 멈췄다. 탄약이 바닥난 것이다. 젠장. 지우는 빈 총을 바닥에 던지고 품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흐른 피가 소매를 적시고 손잡이를 미끄럽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립을 고쳐 잡았다. 먼지 구름이 걷히자 중무장한 6명의 용병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전개하며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뒤로 거만한 발걸음의 K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시체들을 무심히 밟고 지나가며 휘파람을 불었다. 마치 사냥을 즐기는 포식자 같은 여유였다. K는 서버렉 뒤에 숨어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끈질긴 쥐새끼들이군. 내 부하들을 셋이나 지옥으로 보내다니. 비서치고는 꽤 하는데 그는 손에 든 대구경 권총인 데저트 이글을 빙글빙글 돌리며 다가왔다. 그의 눈은 민혁이 아닌 피를 흘리며 헐떡이는 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비서가 아님을 직감했지만 부상을 입고 무기마저 떨어진 지금은 그저 유이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민혁은 소화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지우의 앞을 막아섰다. 그만둬. 당신들이 원하는 건 나잖아. 그녀는 보내줘.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졌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확고했다. K는 그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했다. 하하, 로맨틱한 척하기는. 걱정 마라. 강민혁, 어차피 둘 다 죽을 테니까. 하지만 순서는 내가 정해. K의 눈빛이 잔인하게 번뜩였다. 이봐. 아가씨, 네가 놈의 경호원 노릇을 한 건가 주제를 알아야지. K는 총구를 민혁에게 겨누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지우의 머리를 조준했다. 가장 소중한 게 눈앞에서 망가지는 걸 보는 게 진짜 고통이지. 그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지우는 부상당한 어깨 때문에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 있었다. 그녀는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눈을 질끈 감았다. 죽음의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타항 고막을 찢는 총성이 좁은 서버실을 뒤흔들었다. 지우는 충격을 기다렸지만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뜨거운 액체가 얼굴에 튀었다.
천천히 눈을 뜬 그녀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강민혁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의 하얀 와이셔츠 복부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입가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민혁의 몸이 천천히 앞으로 기울어졌다. 지우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그를 받아 안았다. 두 사람의 무게중심이 무너지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대표님 지우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민혁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약속. 했잖아요. 내가 방패가 되겠다고. 그의 손이 지우의 뺨에 닿았다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K는 뜻밖의 상황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크하하 미친놈이군. 제 목숨 귀한 줄 모르고 여자 따위를 대신해 죽다니. 정말 감동적이라 눈물이 다 나는군. 용병들도 낄낄거리며 긴장을 풀었다. 그들의 눈에 이제 남은 것은 부상당한 여자와 죽어가는 남자뿐이었다. 상황은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K는 천천히 다가오며 마무리를 준비했다. 지우는 민혁의 복부에서 솟구치는 피를 손으로 눌렀다. 따뜻하고 끈적한 피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동시에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지난 6개월간 서지우로서 느꼈던 인간적인 감정들. 따뜻함, 설렘, 그리고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그 파편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영혼을 찔렀다. 그녀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리더니 이내 칠흑 같은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조직의 절대 원칙 제1조. 감정을 개입시키지 마라. 제2조.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라. 제3조. 목격자를 남기지 마라. 지우의 머릿속에서 이 수칙들이 윙윙거렸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쓰러진 남자는 그녀를 위해 목숨을 던졌다. 아무런 대가도 계산도 없이 오직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몸담았던 암흑가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귀하고 숭고한 행위였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것은 울음이 아닌 기괴한 웃음소리였다. 흐흐. 흐흐. 그 소리는 너무나도 처연하고 섬뜩해서 웃고 있던 용병들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다. K가 미간을 찌푸리며 총을 겨눴다. 뭐야, 공포에 질려 미쳐버리기라도 한 건가?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그 순간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도, 슬픔도, 인간적인 고뇌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오직 파괴와 살육을 갈망하는 바이퍼의 본능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킬러가 아니었다. 분노로 인해 끓어오르는 통제 불능의 괴물이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천천히 꺼냈다. 내 놈들은. 지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낮게 깔렸다.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 없어. 단 한 놈도. 그녀가 만년필의 뚜껑을 여는 딸깍 소리가 서버실의 정막을 갈랐다. 그것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피해 축제를 알리는 시작종이었다. K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눈앞의 여자는 방금 전까지 떨고 있던 비서가 아니었다.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지우는 민혁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끝내고 데리고 나갈게요. 그녀는 민혁을 부드럽게 바닥에 눕히고 천천히 일어섰다. 부상당한 어깨의 통증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로 인해 마비되었다.
그녀의 온몸 감각이 예리하게 곤두섰다. 서버실의 윙윙거리는 펜소리, 용병들의 거친 숨소리, 심지어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다. 전연 쏴버려. K가 다급하게 고함을 질렀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용병들이 일제히 소총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지우의 움직임은 그들의 반응 속도를 훨씬 상회했다. 그녀는 바닥을 박차고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있던 자리에는 잔상만이 남아 있었다. 첫 번째 용병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지우는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만년필의 금촉이 조명 아래서 섬광처럼 빛났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펜촉이 용병의 목젖을 정확히 관통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의 소총을 낚아챈 지우는 공중제비를 돌며 뒤에 있던 2명의 적을 향해 난사했다. 타다당 좁은 공간에서의 총격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방적인 학살이 아니었다. 지우는 마치 춤을 추듯 총알 사이를 누비며 적들의 급소를 타격했다. 총알이 떨어지면 총을 던져 상대를 가격하고 만년필을 쥔 손으로 경동맥, 눈, 관자놀이 등 치명적인 부위만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것은 복수라기보다는 차라리 자연재해에 가까웠다. K는 경악했다. 자신의 정예 부대원들이 맥없이 쓰러지고 있었다. 고작 펜 하나를 든 여자에게 그는 뒷걸음질 치며 계속해서 총을 쏘았지만 지우는 유령처럼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서버렉 사이를 이동하는 그녀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검은 안개 같았다. 공포가 K의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존재를 깨웠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지우는 쓰러진 용병의 시체를 방패 삼아 전진했다. 그녀의 얼굴과 옷은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K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민혁을 쏜 장본인, 그에게 선사할 죽음은 다른 이들과는 달라야 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해야 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K는 탄창을 갈아 끼우려다 손이 떨려 탄창을 떨어뜨렸다. 그는 허리춤에서 컴뱃 나이프를 꺼내 휘둘렀다. 하지만 지우는 가소롭다는 듯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우는 K의 멱살을 잡아 서버렉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이게 전체 요리라고 했나? 지우가 차갑게 물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만년필 끝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K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헐떡였다. 지우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인간 서지우의 흔적은 없었다. 오직 복수의 화신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펜을 높이 쳐들었다. 이제 메인 요리를 맛볼 차례야. 서버실의 조명이 깜빡거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바닥에 쓰러진 민혁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그 소리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결의를 다졌다. 지금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민혁을 구해야 했다. 그녀의 팔이 K를 향해 내려꽂혔다. 그것은 하늘그룹 본사에서 벌어진 그날 밤 가장 잔혹하고도 슬픈 춤사 위의 절정이었다. 서버실은 더 이상 데이터가 흐르는 조용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인간의 비명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음,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로 가득 찬 도살장이 되어 있었다. 서지우는 쓰러진 K를 잠시 내버려둔 채 남은 용병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단 하나도 없었다. 공포에 질려 난사하는 적들의 총탄 궤적을 미리 읽기라도 한 듯 그녀는 유연하게 몸을 비틀며 사선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몽블랑 만년필은 조명 아래서 섬뜩한 빛을 발했다. 한 용병이 전술 단검을 뽑아들고 지우에게 달려들었다. 근접전이라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오판이었다. 지우는 그의 팔목을 가볍게 낚아채며 관절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용병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지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만년필의 펜촉을 그의 쇄골과 목 사이에 급소에 정확히 꽂아 넣었다. 마치 연필로 종이에 점을 찍듯 빠르고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용병이 바닥에 쓰러지기도 전에 지우는 이미 다음 목표물을 향해 도약하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피 묻은 공기 속에서 춤을 추듯 흩날렸다. 남은 2명의 용병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압도적인 무력 차이에 전의를 상실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거미줄에 걸린 파리에 불과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지우는 그들의 공포심마저 무기로 이용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친 순간 그들은 방아쇠를 당기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지우는 오른쪽 용병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숨통을 끊어 놓음과 동시에 왼쪽 용병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쳤다. 뇌진탕으로 비틀거리는 놈의 뒷덜미를 잡고 서벌에게 머리를 강하게 내리찍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서버의 상태 표시등이 붉은색으로 바뀌며 경고음을 울렸다. 단 10초. 정예라고 자부하던 블랙 맘바의 대원들이 전멸하는데 걸린 시간이었다. 바닥은 붉은 피와 검은 기름, 그리고 부서진 기계 파편들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K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한쪽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평범한 비서가 아니라는 것을, 심지어 일반적인 킬러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바이퍼, 독사 같은 암살자가 바로 눈앞에 실제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향해 기어가려 했지만 지우의 구두굽이 그의 손등을 짓밟았다. K의 비명소리가 서버실을 울렸다. 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발에 힘을 주어 지시겼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K와 눈높이를 맞췄다. 내 구역에 들어온 대가를 치러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고요해서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K는 고통 속에서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려 했지만 지우의 눈을 보는 순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곳에는 자비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지우는 피로 얼룩진 만년필을 들어 올렸다. 18K 금으로 장식된 펜촉은 이제 붉은색으로 도금된 것처럼 보였다. 이 펜은 성공을 위한 선물이었어. 지우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도 성공의 일부겠지. 그녀는 망설임 없이 펜을 내리꽂았다. 이번에는 급소가 아닌 어깨의 신경 다발을 노렸다. 당장 죽이지 않고 고통을 극대화하여 무력화시키는 잔혹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었다. K는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지우는 그가 완전히 무력화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몸을 일으켰다. 긴장이 풀리자 부상당한 어깨의 통증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시야가 잠시 흐릿해졌지만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다. 아직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민혁이 누워있는 곳으로 향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민혁의 하얀 와이셔츠는 붉은 장미가 핀 것처럼 젖어 있었다. 지우는 민혁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은 적을 죽일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지만 지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표님. 민혁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민혁은 가늘게 눈을 뜨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복부의 총상은 심각했다. 지혈하지 않으면 몇 분 안에 쇼크가 올 상황이었다. 지우는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던지고 블라우스 자락을 찢어 뭉쳤다. 그녀는 민혁의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쿨럭 하며 민혁이 피를 토해냈다. 붉은 선혈이 지우의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 돼. 제발. 지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킬러로서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여자의 절규만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 데에만 특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민혁이 힘겹게 손을 들어 지우의 뺨에 묻은 피를 닦아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지우 씨. 울지 마요. 안 어울려요. 그가 쥐어짜듯 목소리를 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는 자신보다 지우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바보 같은 다정함이 지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말하지 마세요. 힘 아껴야 해요. 구급차가 올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요. 지우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오열했다. 서버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 특공대와 구조대가 도착한 것이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그들이 이곳까지 진입하는 데는 5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녀는 갈등했다. 이대로 남아있으면 그녀의 정체가 발각될 것이고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사형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민혁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 그가 살아날 확률을 1%라도 더 높이려면 그녀가 끝까지 지혈을 해야 했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민혁의 상처를 더욱 세게 눌렀다. 나 안 가요. 당신 살리기 전엔 아무데도 안 가.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 암살자 바이퍼는 오늘 밤 죽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강민혁을 사랑하게 된 서지우뿐이었다. 그녀는 주변에 널린 총기들을 발로 멀리 차버리고 오직 구명 활동에만 전념했다. 그녀의 손은 피범벅이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죄악의 증거가 아닌 생명을 붙들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다. 민혁의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있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지우의 모습은 흐릿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가 보여준 무서운 전투 능력도 차가운 살기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이 여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이 안도감을 주었다. 지우 씨. 만년필. 잘 썼어요. 그가 농담처럼 물었다. 지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잘 썼어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쾅하는 소리와 함께 서버실 입구가 다시 한번 폭파되며 경찰 특공대가 진입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레이저 조준점들이 지우의 등과 머리에 꽂혔다. 하지만 지우는 손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민혁의 상처를 압박하고 있었다. 의료팀 빨리. 그녀가 짐승처럼 절규했다. 그녀의 기세에 눌린 특공대원들이 잠시 주춤했다. 그들은 현장의 참혹함과 그 중심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남자를 살리려 애쓰는 여자의 모습에 압도당했다. 뒤이어 진입한 구급대원들이 민혁에게 달려들었다. 그제야 지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긴장이 끊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검은색 몸체는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펜촉은 뭉개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치른 전쟁의 처절함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경찰들이 지우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우려 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멍한 눈으로 들것에 실려 나가는 민혁을 바라볼 뿐이었다.
산소 호흡기를 쓴 그의 가슴이 미약하게 남아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살았다. 그가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파멸하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때 현장 지휘관으로 보이는 형사가 지우의 얼굴을 확인하고 멈칫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어딘가로 급하게 연락을 취했다. 잠시 후 그는 부하들에게 수갑을 풀라고 지시했다. 피해자 신분으로 병원 이송이 우선이다. 연행은 나중이다. 이상한 일이었다. 수십 명을 살상한 용의자에게 베푸는 호의치고는 과했다. 지우는 의아했지만 사과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 역시 과다 출혈과 탈진으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지우는 민혁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까다로운 면접 질문에 당황하던 자신을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의 모습. 야근 중에 몰래 샌드위치를 챙겨주던 손길. 그리고 그 만년필을 건네주던 순간의 설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바닥에 떨어진 피 묻은 몽블랑 만년필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부서진 영혼처럼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멸균된 병실에 하얀 천장이 보였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전신이 욱신거려 꼼짝할 수 없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악몽 같았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온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다. 병실 문이 열려 있었고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현실이 다시 그녀를 죗값의 세계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민혁이 살아있다면 자신이 어떤 벌을 받더라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들려왔다. 속보입니다. 태양그룹 최태수 회장. 살인교사 및 불법 자금 운용 혐의로 긴급 체포. 지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정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적어도 강민혁이 살아있는 세상에서는 간호사가 들어와 지우의 상태를 체크했다. 깨어나셨군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셨는데 간호사의 말에 지우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은 강민혁 대표님은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중환자실에 계셔서 면회는 안 됩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신이 있다면 이번 한 번만큼은 그녀의 편을 들어준 것이리라. 지우는 병상 옆 테이블에 놓인 비닐봉지를 보았다. 경찰이 압수한 소지품들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는 깨끗하게 닦여있는 몽블랑 만년필이 있었다. 누군가가 피를 닦아놓은 모양이었다. 지우는 봉지 위로 손을 뻗어 펜의 윤곽을 더듬었다. 이제 이 펜으로 다시는 글을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 펜으로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린 한 암살자의 슬픈 구원 서사를. 일주일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태양그룹 최태수 회장의 청부 살인 시도와 불법 로비 명단이 담긴 익명의 제보가 검찰에 전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제보 파일은 암호화된 서버를 통해 전송되었는데 발신지는 추적 불가능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최 회장은 병원에서 긴급 체포되어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대 기업의 몰락은 그들의 도덕적 해이만큼이나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강민혁은 VIP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복부의 총상은 생각보다 깊었지만
다행히 장기를 비껴가 회복 속도가 빨랐다. 그는 뉴스 화면을 끄고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지우 씨. 아니, 서지우 씨 소재는 파악됐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시트 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병원에서 사라지셨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봤지만 사각지대만 골라서 이동하는 바람에 동선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증발해 버렸습니다. 민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그녀다웠다. 그녀는 자신이 머물 곳이 양지 바른 곳이 아님을 알고 스스로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경찰은 현장의 참혹함과 서지우의 전투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집요하게 수사하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그룹의 총력을 기울여 수사망을 축소시켰다. 그는 진술서에서 비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총기를 우발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며 정당방위였다라고 못 박았다. 또한 현장 CCTV 원본은 기술적 오류로 인해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밤이 깊어지자 병실은 고요해졌다. 민혁은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피가 깨끗이 닦인 몽블랑 만년필, 그리고 반듯하게 접힌 편지 한 통. 펜촉은 뭉개지고 몸체에는 흠집이 났지만 민혁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대표님, 아니 민혁 씨, 이 글을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아주 먼 곳에 있을 겁니다. 익숙한 필체였다. 늘 결제 서류 위에 단정하게 적혀있던 그 글씨체.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더러운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 본명은 서지우가 아니고 제가 살아온 삶은 당신의 곁에 머물기에 너무나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임무를 위해 당신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신의 약점을 찾아 무너뜨리는 것이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곁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신뢰와 다정함은 제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고 저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거짓말이자 가장 진실한 행복이었습니다. 편지지를 적신 눈물 자국이 보였다. 민혁은 목이 메어 잠시 숨을 골랐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저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갑니다. 제 존재가 당신에게 짐이 되거나 위험이 되지 않도록 영원히 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할게요. 어디에 있든 당신이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을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민혁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그녀는 바보였다. 그녀가 누구였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그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자 사랑하는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살인마가 되는 길을 택했다. 그런 그녀를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젖은 눈으로 뭉개진 만년필을 꽉 쥐었다. 용서 따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널 찾으러 갈 거야. 1년 후 하늘그룹은 태양그룹의 건전한 자산들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 강민혁 회장은 투명 경영과 파격적인 복지 정책으로 재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칭송했지만 그의 눈빛 한 구석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혁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수리된 몽블랑
만년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최고의 장인에게 맡겨 펜촉을 복구했지만 몸체에 남은 미세한 흠집들은 그대로 두었다. 그것은 그날의 기억이자 재회를 위한 다짐이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사설 정보팀장이 들어왔다. 그는 지난 1년간 민혁의 지시로 전 세계를 뒤지며 그녀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회장님, 찾은 것 같습니다. 팀장이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사진이 띄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작은 분교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흐릿했지만 민혁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긴 생머리를 질끈 묶고 심플한 리넨 셔츠를 입은 그녀. 칠판을 가리키는 손에는 익숙한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현지 정보통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이 마을에 정착해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제인이라고 쓰지만 한국말이 유창하고 무술 실력이 뛰어나 마을 사람들이 수호천사처럼 따른다고 하더군요. 팀장의 설명에 민혁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이 다시 느껴졌다.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민혁은 즉시 재킷을 집어들었다. 비행기 준비해. 지금 당장 출발한다. 팀장이 놀라서 물었다. 오후에 중요한 이사회 일정이 있습니다만. 민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서며 대답했다. 취소해. 나한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찾아야 할 내 인생의 정답이 있으니까. 비행기 안에서 민혁은 만년필을 꺼내 수첩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오랫동안 기다렸어. 이제 펜을 돌려주러 갈게. 3만 피트 상공의 푸른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과거의 피냄새와 화약 연기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찬란한 미래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오스의 외딴 마을. 붉은 노을이 지는 언덕 위 낡은 학교 교실. 지우는 아이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혼자 남아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가끔씩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리움에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혔다. 그때 운동장 저편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흙바닥을 밟는 구두 소리.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낯설지만 그리운 리듬이었다. 지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역광을 받아 검은 실루엣으로 보이는 남자가 교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오자 노을빛에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강민혁. 꿈속에서 수없이 그렸던 그 얼굴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있었다. 지우의 눈이 커지며 손에 들고 있던 분필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어떻게? 여길.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민혁은 말없이 다가와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금장 장식이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다. 비서가 회장 허락도 없이 사표도 안 내고 잠적하면 곤란하지. 게다가 회사 비품까지 함부로 두고 가고 말이야.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지우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못 말리는 오너시네요. 여기까지 쫓아오시다니. 민혁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리고 만년필을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다시는 놓지 마. 이 펜도, 그리고 내 손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아픔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서 하나로 겹쳐졌다. 킬러 바이퍼는 영원히 잠들었고
이제 강민혁의 영원한 파트너 서지우로서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세상 그 어떤 소설보다 더 아름답고 강렬한 해피엔딩이었다.